샬롬, 엘라나는 알고 있다. 10번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세벨은 다시 엘라나의 맞은편 자리에 앉는다. 부인과 따님이 저를 집으로 데려다 준 그날 오후에도 그 남자는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발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두 분한테 애원했던 거예요. 남편은 그 남자의 도움을 받아 임신한 9달 동안 저를 철저하게 단속했어요. 두 남자는 마치 죄수처럼 날 가둬둔 채 때마다 진정제를 투여했죠. 게다가 제가 미치기라도 한 것처럼 하루 종일 담당 간호사를 곁에 붙여 두었어요. 당신은 미쳤다고 그들은 틈만 나면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다른 간호사가 와서 제가 자는 걸 지켜봤죠. 그들은 매사를 빈틈없이 처리했어요. 저는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죠. 저는 결코 강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용기를 냈던 건 우리가 만났던 그날 오후 부인집 근처까지 갔을 때뿐이었어요. 엘라나는 그날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 이 여자는 누구니? 그런데 넌 가다 말고 왜 돌아온 거냐?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났어, 엄마. 남편 병원에서 일하는 어느 간호사가 제게 주소를 알려줬거든요. 그날 오전에 검사 결과를 들고 남편을 만나러 갔을 때 제가 오는 모습을 봤던 모양이에요. 물론 고함도 들었을 거고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더군요. 병원에서 미리 알려주었던 거죠. 그 세계는 원래 힘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득실거리니까요. 전 그에게 사정하러 간 거였어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요. 그랬더니 제 뺨을 때리더군요. 호통도 쳤어요.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아내라니 정말 창피해 죽겠어. 뱃속에 든 아기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당장 이혼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걷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의자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죠. 바로 그때 웬 여자, 아니 간호사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다가왔어요. 아무 말 없이 주소와 이름이 적힌 종이 쪽지를 제 주머니에 쑥 넣어주더라고요. 쪽지에는 올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전 결코 강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용기를 내봤지만 부인과 만났던 그날 오후 그마저 다 잃고 말았죠. 엘라나는 여전히 온몸을 떨고 있다. 이세벨이 그녀에게 다가간다. 지금 그녀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왜 오신 거죠? 라고 거듭묻는 그녀의 목소리가 엘라나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친다. 엘라나의 머릿속을 맴돌면서 생각을 뒤죽박죽 만들어버린 목소리 덕분에 엘라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리의 이름을 외우기조차 힘들다. 어느 날 어떤 날이라도 가령 따님이 길거리에서 토하고 있던 나를 발견한 그날이나 따님이 성당 종탑에서 죽은 채 발견된 그날 아니면 오늘 같은 날에도 삶은 계속 실험하고 있어요. 상상의 극장에서 상영되는 연극이 아니에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혼자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돼요. 그날이 오면 더는 거짓말도 남아있지 않겠죠. 이세벨은 다시 창가로 가서 커튼을 매만진다. 그러고는 커튼에 묶여있던 리본을 풀더니 다시 정성스레 묶는다. 이세벨은 엘라나를 바라본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여자를, 고개를 들어 자기를 볼 수조차 없는 여자를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기다린다. 그리고 엘라나가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 말없이 곁을 지키기로 한다. 비가 오고 있었어요. 마침내 엘라나가 무겁게 입을 연다. 하지만 이세벨은 그녀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쌀쌀맞게 대답한다. 이제 비에 대해서는 더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해요. 하지만 그게 내게 가장 유일한 단서예요. 그렇다면 아무 단서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도대체 나한테서 뭘 원하는 거예요? 엘라나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다. 그러자 이세벨이 대답한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부인이 부인 발로 우리 집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당신을 보고 나니까 혼란스러워요. 엘라나가 말한다.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이세벨은 그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녀에게 다시 한번 더 여유를 주기로 한다. 그러고는 엘레나가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말한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때까지 제가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삶이 따님에게 어떤 시험을 주었기에 평소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게 되었을지 부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인은 따님이 비 오는 날에 성당 근처도 안 간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따님은 무슨 이유로 거기를 갔을까요? 본인 입으로 말했듯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하필 번개와 천둥이 치는 날 거기까지 걸어가기로 했을까요? 어쩌면 바로 그것, 평소 자신이 가장 무서워하던 것을 찾아 나선 것인지도 모르죠. 번개가 내리쳐 자기 몸뚱어리를 두 쪽 내주기를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따님은 온몸이 비에 흠뻑 젖었지만 멀쩡히 살아서 거기 도착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종탑 위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을 거예요. 어떻게 묶어야 하는지 알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한 매듭을 묶어 밧줄을 목에 감은 다음 목을 맸겠죠. 성당 종탑에서 목을 매기 이틀 전 리타는 베네가스 박사를 만나러 갔었다. 박사가 따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엘레나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베네가스 박사는 리타가 죽은 후 그 사실을 아베아네다 형사에게 말해 주었다. 엘레나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날 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고 싶어졌다. 처음에는 경황이 없었고 또 굳이 물어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답을 바로 얻기에 너무나 빨리 떨어져 있었다. 대신 사건이 있기 보름 전에는 엘레나도 함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알고 있다. 그날은 그녀가 딸과 함께 베네가스 박사를 만난 마지막 날이었다. 그리고 그날 베네가스 박사를 만났던 곳은 그의 진료실이 아니라 종합병원이었다. 그는 엘레나에게 며칠 동안 입원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라고 제안했다. 부인, 검사를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면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결국 엘레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녀는 잠옷을 2벌 가지고 왔지만 줄곧 1벌만 입었다.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안 이후로 그녀는 늘 잠옷을 가까이 두었다. 언제 갑자기 병원에 실려갈지 모르자니. 하지만 그녀는 입원한 동안 나머지 1벌은 입지 않으려고 했다. 그녀 자신도 이유를 몰랐다. 병원에서는 피검사를 위해 체열과 MRI 검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무릎을 두드려 반사신경의 반응을 확인했다. 이어서 그녀의 눈 속을 들여다보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기구나 광선을 이용해 몸속을 살펴보기도 했다. 그녀는 의사들이 자기 몸속을 검사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들은 그녀에게 걷게 하고 팔을 들였다 내리게 하고 또 자리에 앉았다 일어서게 했다. 자, 마리아님, 그들이 그녀에게 말했다. 실제로 그녀를 첫 번째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신분증에는 마리아 엘레나라고 되어 있다. 그녀는 입원할 때도 마리아이라는 이름으로 수속을 밟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아예 무시해버렸다. 그들이 물었다. 알약을 복용하고 나서 심신이 편해지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죠? 마리아님은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는 편인가요? 하고 약효가 얼마나 지속되죠? 그들은 그녀의 대답을 적고 관찰한 내용을 일일이 기록했다. 베네가스 박사의 말에 따르면 국내 파킨슨병 권위자 중 한 명인 담당 의사와 그의 팀이 검사를 진행했다. 그런 권위자는 절대 혼자 오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그 외과대학에 소속된 곳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또한 그녀에게서 수련을 받은 10명의 의사를 거느리고 나타났다. 어떤 때는 둘씩 혹은 셋이 짝지어 와서 이미 한 질문을 또 하면서 혈압을 제거나 그저 물끄러미 그녀를 살펴보기만 했다. 또 어떤 때는 그녀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병에 관해 물어보거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증상이나 통증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그런 걸 겪어보지 못했다는 건 병세가 그리 심하지 않다는 증거였으니까. 그리고 안심하고 있으면 뜻밖의 뭔가를 물어보거나 무심코 한마디 던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늘은 남편분 안 오셨어요. 술래마 하는 식이었다. 그제야 그녀는 저들이 자기를 다른 환자로 착각했다는 것을 깨닫곤 했다. 병실이나 병동을 잘못 찾아오거나 엉뚱한 진료 기록을 들고 오는 바람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도 그녀는 그들에게 잘해주었다. 어쨌든 간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 의사들일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도와줄 의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틀간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나자 베네가스 박사가 검사 결과를 알려주러 왔다. 잘 아시겠지만 파킨스 병과 그 진행 과정은 임상적으로 연구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혈액이나 신체의 어떤 부분을 아무리 정밀하게 검사한다고 해도 그건 파킨스 병에 걸렸는지 병이 걸린 지 얼마나 됐는지 병의 경과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아낼 수 없어요. 지금으로서에는 임상실험을 통해 관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박사가 말했다. 두 모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베네가스 박사가 하던 말을 계속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제가 의료진을 대신해 지금까지 밝혀낸 사실과 우리가 도달할 결론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서 말해주세요, 박사님. 리타가 나서며 말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 말씀하세요, 박사님. 엘라나가 말했다. 리타, 어머니는 특이한 유형의 파킨스병을 앓고 있어. 우리가 흔히 파킨스 플러스라고 부르는 질환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플러스라고요? 엘라나가 물었다. 일반적인 파킨스병에 비해 추가적인 증상을 몇 가지 더 보이는 경우를 말해요. 베네가스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실시한 끝에 이러한 결론을 도달한 겁니다. 따라서 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플러스가 분명합니다. 플러스. 리터가 그의 말을 따라했다. 맞아. 의사가 확실히 말했다. 플러스라면 뭔가 더 있다는 뜻인가요? 그래, 뭐가 더 있다고요? 그래, 그런 의미야? 뭐가 더 있다고요, 박사님? 리타가 재차 물었다. 그런 것 같구나, 얘야. 엘라나가 대신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의 대답에 성이 차지 않는지 리타가 다시 물었다. 그럼 박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겪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인가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야. 내 말은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런데 박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박사님은 지금 박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세요? 리타, 엘라나가 옆에서 꾸짖었다. 뭐가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리타는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물었다. 그러고는 날카로운 말투로 계속 몰아붙이듯이 말했다. 그러니까 늘 침을 질질 흘리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옷에 오줌을 싸서 아무리 씻어도 옷에 밴 오줌 냄새가 가시지 않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걸음도 못 걷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나마 내 보도파 덕분에 발을 질질 끌면서라도 간신히 몇 걸음 걸을 수가 있다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박사님. 그녀는 다시 한번 소리친다. 말해보라니까요. 그녀가 무섭게 노려보자 박사는 결국 힘겹게 입을 열었다. 리타, 지금 어머니 앞에서 굳이 그런. 하지만 그가 말을 미처 끝맺기도 전에 그녀가 앞질러 말했다. 하루 종일 바닥만 봐야 하는 데다 죄진 사람처럼 머리를 푹 숙인 채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재수 없는 거울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다가 자기도 모르게 힐끔 보고 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더 있다고요? 리타, 네 마음은 잘 알지만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야. 당신은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몰라요.
리타가 그의 말을 반박했다. 얘야, 그건 박사님 잘못이 아니잖니. 그렇지만 내 잘못도 아니야, 엄마. 오늘은 이만 가는 게 좋겠구나. 엘레나가 사정했지만 리타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리에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혼자서는 발톱도 못 깎고 운동화끈도 매지 못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더 있다고요? 지금 엄마는 음식을 입에 넣어봤자 제대로 삼키지도 못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다고요. 저러다 언제 숨이 막혀 죽을지 모르는데 뭐가 더 있단 말이에요. 손으로 겨우 음식을 집어먹고 알약 하나도 100번 넘겨 삼켜야 겨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플라스틱 빨대 옆에 입을 대고 우스꽝스럽게 빨거나 분비하러 훌쩍거려야 겨우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혼자서는 속옷을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데다 대변을 눈 다음에 닦지도 못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얘야, 이제 그만 가자꾸나. 엘라나가 딸에게 가자고 설득해보지만 리타는 귓전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 뭐가 더 있다고 하셨나요, 박사님? 혼자서는 블라우스 단추를 잠글 수도 손목시계를 찰 수도 핸드백 지퍼를 닫을 수도 없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혼자서는 틀니를 끼지도 빼지도 못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어디 기댈 곳이 없으면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조금씩 옆으로 슬그러지다 결국 벤치든 어디든 들어놓고 옆에 누가 있든 무작정 기대고 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혼자서는 서명도 못하고 자기가 쓴 글씨를 읽지도 못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늘 어금니를 앙다물고 있는 탓에 발음이 어줍잖아 상상력을 동원해 가진 애를 써야 무슨 말을 하는지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더 있다고요? 뭐가 더 있다고 하셨죠, 박사님? 부탁인데 리타. 베네가스 박사가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리타가 사납게 말을 끊는다. 아무것도 부탁하실 필요 없어요. 리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탁자를 짚더니 몸을 숙이며 그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할 수 있으면 엄마의 멍한 눈과 표정이 사라진 얼굴, 공허한 미소를 한번 보시라고요. 가엾기 짝이 없는 이 여자에게 더 많은 고통을 받으라는 건가요? 어머니는 강한 분이셔. 너는 그 점에 대해 감사히 여겨야 해. 내가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바로 그거야, 리타. 아무쪼록 마음가짐을 조금 더 단단히 갖도록 해.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야 할 거야. 앞으로 힘든 일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해 보세요. 어머니도 계시는데 그런 건 묻지 말자꾸나. 리타, 물어본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해 달라는 거예요. 나도 알고 싶어요, 박사님. 엘라나가 청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 그러시다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부인께 모두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군요. 일단 병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될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남의 도움 없이는 밥을 먹을 수도,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 수도 없을지 몰라요. 죽 같은 유동식이나 액체로 된 음식만 삼킬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부인이 말을 해도 알아듣기가 어려울 거고 글을 아예 읽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성 치매나 건망증, 기억상실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타, 네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머니를 보살펴 줄 사람을 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빠르면 빠를수록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좋을 거야. 시간이 조금 남지 않았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리타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거란 말인가요, 박사님? 아니, 살고 죽는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중요한 문제는 언제까지 사느냐가 아니라 삶의 질이라고. 해결책이 뭔가요, 박사님?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어 리타. 이게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상황이야. 얘야, 이건 내게 닥친 재앙일 뿐이란다. 엘라나가 말했다. 엄마, 이건 우리가 처한 현실이야. 치료법이든 해결책이든 아무것도 없다고. 리타가 그를 빤히 보며 말한다. 아니에요, 박사님.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뭘 말하는 거니? 당신도 알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리타? 플러스 뭐가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박사님도 잘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누구든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박사님, 항상 그렇지는 않아, 리타. 살아있는 한 누구에게도 희망이 있기 마련이죠. 내 어머니는 앞으로 더 사실 거야. 네 어머니는 살기를 원하셔. 얘야, 난 살고 싶단다. 지금 엄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방법이 있다고 해도 내가 또 감당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날 요양병원에 집어넣을 생각이로구나. 아니야, 엄마. 요양병원이라니. 절대 아니야. 알았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거구나. 정 싫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렴. 억지로 나를 돌볼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난 집에 혼자 있을 테니까 그리 알거라.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리타. 너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어머니를 위해서 말이야. 난 집에 있고 싶다, 리타. 나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넌 걱정할 거 없어. 부모님한테 받은 걸 되돌려 드릴 때가 된 것 같구나. 오래전에 네가 어머니를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너야, 리타. 이제는 네가 어머니가 될 차례라고. 우리가 아는 엘라나는 이제부터 아기가 될 테니까. 아기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박사님? 엄마가 어떻게 아기가 된다는 거죠? 아기는 귀엽고 예쁘잖아요. 살갗은 또 얼마나 하얗고 보드라운데요. 입가루는 맑고 투명한 침이 흘러나오고요. 아기는 조금씩 몸을 일으키면서 어느 날 걸음마를 배우다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죠. 그리고 잇몸에서 하얗고 건강한 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엄마가 겪고 있는 건 그와 정반대잖아요. 한번 보시라고요. 팔 약근은 조절하는 대신 그대로 옷에 똥오줌을 눈다고요. 매일 배우는 대신 아예 입을 닫고 있어요. 몸을 일어나는 대신에 점점 더 구부정해지고요. 저렇게 점점 굽어지다 결국에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말겠죠. 나는 멀쩡히 살아있지만 몸은 서서히 죽어간 엄마의 모습을 곁에서 쭉 지켜봐야 할 운명인가 봐요. 결국 리타는 오랫동안 참아온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니에요, 박사님. 우리 엄마는 절대 아기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당신이 부탁한 것처럼 엄마의 어머니가 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리타,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돕도록 하자. 저를요? 아니면 엄마를요? 둘 다 말이다. 이것을 보렴. 베나가스 박사가 서류 가방에서 안내 책자가 가득 든 봉투를 꺼냈다. 그러고는 거기서 몇 장을 골라 탁자 위로 건넸다. 안내 책자가 허공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는 와중에도 리타는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기만 할 뿐 박사가 건네주는 책자를 끝내 받지 않았다. 그러자 엘라나가 몸을 앞으로 뻗으면서 힘겹게 손을 내밀고는 베나가스 박사가 안내 책자를 자기 손에 놓아줄 때까지 기다린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그것들을 손에 쥔 뒤 손에 꽉 쥔 채 딸에게 팔을 내밀었다. 리타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운 뒤 두 모녀는 자리를 떠났다. 끝.